네, 오늘도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뭐 시원하게 잘 안 올라가고 있어서 좀 네.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요즘의 시황, 웅달님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요즘에 시황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지부진하고 답답하죠. 근데 그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듯이 비트코인 투자는 마라톤이다. 음, 스프린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 하루하루 날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월로만 바꿔도 우리가 조금만 멀리서 봐도 지금 그래프가 상당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오죠. 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지루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증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조금만 반발자국만 뒤에서 물러나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비트코인도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미국 증시도 근데 약간 좀 갇힌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 음, 나스닥 기준으로 뭐 한 21,800 여기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시원하게 이렇게 빵 뚫어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이제 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한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9월 18일 새벽 3시쯤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지금 뭐 거의 8,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100% 나오고 있습니다. 100%예요. 네. 요즘엔 또 네. B컷 가능성도 한 10%대로 올라갔어요. 와, 그러니까요. 비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요 S&P 500이랑 나스닥을 봐도 지금 거의 5달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인가요? 네, 월봉입니다. 이야,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고, 이거 오르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어느 순간 이 주가는 정말 걱정의 벽을 타고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 네.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고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지금 이제 증시의 조정이 올 것이다. 음.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점프를 할 것이다. 근데 보통 지금 크게 맞붙이고 있는 건 뭐냐면 확실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서 상위 5개 대형주를 제외하고서는 과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업이나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연준에서 9월에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적으로 대응 호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언급해 주신 대로 비컷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평가 부분이 어느 정도는 더 물론 그 고평가 논란이 있고 실제로 수치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한 6개월 정도 뭐 이런 정도는 더 갈 수 있고 요 마지막 불꽃이 여기서 내리기엔 좀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평가인 건 맞지만 금리 인하하면은 버블이 끼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요새 보면은 금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진짜 뭐 이것저것 좀 다 오르는 시장인데 요즘에 좀 톱니 의견을 보면은 뭐 20만 달러 이야기를 막 하던데 이 부분에 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20만 달러면은 지금의 2배거든요. 야, 그쵸. 그리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20만 불 간다는 거예요. 2배. 네. 와, 그러면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에 2배가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만 달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톱니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니까 여기도 이제 금리 인하 움직임을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준 의장을 이제 새로 뽑잖아요. 네. 근데 그 연준 의장 후보가 세명이 있는데 폴리마켓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럿과 다른 이렇게 세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미란도 보이시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하는 게 크리스토퍼 월러예요. 근데 이 월러가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3,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편이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금리 인하 흐름이 있는 거고 통화 정책의 흐름이 있는 거고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또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 거대 경제 주체인 G1과 G2가 둘 다 이런 완화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뭐 고평가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이 있지만 지정학적 우려도 있고요. 여기서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 전망을 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의견이 분분한데 단기적인 흐름, 뭐 한 1년 이내의 흐름을 그거를 뭐 어찌 누가 알 수 있겠냐 싶고 아침에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 크게 나중에 떨어질 거면 떨어진 다음에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를 알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S&P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2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요게 과거 한 해 동안 네.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횟수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4년에는 무려 57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분명 이때도 고점 논란이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이후에 무려 56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변동성은 있었겠죠. 그리고 25년도도 이렇게 대수 21번째가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시가 조정을 받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 AI 분야에 뭔가 이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게 좀 의심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 흐름으로 이 AI의 모멘텀이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거를 금리 인하로 받쳐줄 수만 있다면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금리를 거의 2%까지 낮추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대에서.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AI 섹터가 저는 버티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의 정점의 가격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게 폭락을 한다 해도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것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재무기업이나 그리고 우리가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도 별로 없고 되게 지지 기반을 되게 다지는 것 같고 또 이때 과거의 고래들은 또 많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하면서 이 하방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단단해졌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음. 되면은 이게 사이클의 정점을 찍고 폭락했을 때 그 가격이 과연 지금의 이하일 거냐.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도 많이 우려가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진리가 있죠.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반반 정도로 넣어주면 네. 되지 않나. 그래서 넣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아니면은 지금 많이 들어간 다음에 뭐 한 15만 불? 그 정도 가면은 좀 부분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또 유두리 있는 전략을 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너무 극과 극으로 막 기다렸다가 그때 막 몰빵하고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제일 신기한 부분이 개인들은 진짜 투자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기업에서 사는 것만 봐도 그렇지만 스트레티지가 오늘 또 포스팅 했더라고요. 한 2,000개 정도 추가 산 것 같고 또 메타 플래닛도 꽤 뭐 100개 정도 더 추가 매수한 것 같은데
개인들이 안 사고 오르는데도 폭락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음, 이 비트코인 재무 기업들 중에서 이 최근에 그 연구조사 자료를 하나 봤더니 어떤 기업들이 재무 전략,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취하는지를 봤더니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 좋지 못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략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음, 보면은 우리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막 적극적으로 삼아가는 기업들은 아직까진 보이지 않잖아요.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조금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만약에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게 왔을 때 그런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다 파는 양이 또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것도 이 수량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스트래티지가 기업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팔지 않으면 충격이 어마어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웅달님 생각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트레티지는 이제 매도하면 이제 안 되겠죠. 왜냐면은 매도를 하는 순간 이제 기업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매도하고 네. 비트코인 자체 완전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역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루가 될 것 같아요. 가루가. 음. 네, 한 개만 목숨 팔아도 걸고 정말. 예, 생존을 다해서 무조건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전략 자체가 일단 강을 건넌 지 오래됐고 빠꾸를 할 수가 없는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제 네. 생각엔 스트래티지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들이 판다고 해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음, 오늘 아침에도 스트래티지 방송에서 이야기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스트래티지가 뭐 이자 부담 내거나 하는 게 정말 자산 가치에 비하면 진짜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대출 받는 규모도 되게 작은 편이고, 기업들이 그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리스크가 있진 않다. 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파리 보시면, 네, 트럼프 미디어가 15,000개, 파리입니다. 무려 파리. 음,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을 모으는 재무 기업들의 이 주가 상태가 특히 이제 스트래티지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성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재무적으로는 큰 위험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이제 마라톤이고 스프린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스트레티지는 철인 3종 경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인삼정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마라톤이고 스트레티지는 철인 3종 경기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스트래티지는 저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스트래티지만의 문제였으면은 저는 되게 또 한번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비트코인 재무 기업들이 다 안 좋아요, 지금. 음, 이게 최근 1개월, 6개월, 그다음에 연초부터 그다음에 최근 1년을 봤을 때요. 여기 보면은 최근 1개월을 보면은 제가 지금 스트래티지 그 마라 그 채굴 기업 1위 기업이죠. 그다음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기업 이거 ETF거든요. 요거 네. ETF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메타플래닛. 그래서 메타플래닛도 현재 6위에 있고 2만 개인데 21만 개를 목표로 달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 그 발행량의 1%를 가져갈 거다. 그 목표로 삼고 가는데 최근 1개월 보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 다 안 좋고 6개월을 봐도 6개월만 봐도요. 다 좋아요. 플러스예요. 어, 근데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만큼 많이 폭락했어요. 음, 그리고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도 어, 메타플래닛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비트코인 재무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재무 기업들이 최근 1, 2개월 정도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자체에 대한 모멘텀? 그런 것들이 조금만 살아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파격적으로 조금 약간 급등을 좀 해주면 의미 있게 좀 사상 최고가 넘고 좀 이렇게 올라주면
저는 얘네들이 탄력을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확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트레티지가 한 450불을 찍고 300, 한 30불 정도 돼서 한 뭐 2, 30% 하락을 했는데 이거 회복은 저는 순식간일 것 같고 정말 15만 불, 20만 불 톱니의 예상대로 가게 되면은 금방 두 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스트래티지 분석을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거래동 공부 내에서도 분석글을 좀 많이 올리고 강의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건 그냥 뭐 썰인데 스트래티지가 가진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 외에 딱히 비즈니스 모델이 좀 돈 버는 게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하는 사람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홍보가 충분히 돼 있는데 이 브랜드를 사용할 곳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번성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 이건 그냥 썰이에요. 그냥 거래소 같은 거 하나 인수해서 운영해도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에. 뭐 바이낸스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뭐 로빈훗 수준의 코인베이스를 넘어서진 못해도 뭐 그거에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예전에 FTX가 망하면서 FTX가 2위 거래소였잖아요. FTX 망하면서 코인베이스하고 다른 거래소랑 격차가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미니라던가 코인베이스 뭐 요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하든 뭐 글로벌로 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거래소 하나 운영을 하면 그냥 세일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기가 되게 수월해질 것 같아요. 너무 쉬워질 것 같거든요. 네. 뭐 대출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입금하면은 대출을 해주니까 예대 마진으로 입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좀 커스터디 서비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확장성이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또 거래소를 운영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트코인이 이렇게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많이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뭐 쌓인다고 합니다. 업비트도 제가 알기로 한 10,000개 넘는데 한 18,000개인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수수료로 계속 쌓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거래소만 운영해도 이 브랜드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유상증자로만 회사를 이렇게 불려가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좀 오히려 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그 미래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한 전략들은 언제든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우선 주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재무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그런 비전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오히려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잘 모아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의 주식을 투자할 때 최소한 3년, 5년은 봐야 되잖아요. 장기 네. 투자 관점으로. 그래서 이때 잘 모아가면 정말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쌤의 그런 부분이 더해지면은 정말 커지겠죠. 예, 퍼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또 JP 모건이랑도 좀 비교를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JP 모건의 그 순자산 가치가 걔네들이 한 30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1빌리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10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로는 자산 가치만 봤을 때 JP 모건을 넘어서는 그 정도 규모를 갖추는 게 저는 10년 이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JP 모건이 갖고 있는 그 MNAV를 순자산 가치로 계산을 해봤는데 얘네가 한 2.5배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얘네가 이 정도 순자산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80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스트래티지가 현재 한 1.53배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가치에 대비해서 이게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0년 내로 1 밀리언. 웅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년 내로 비트코인이 1 밀리언 될까요? 되죠. 1밀리언 정도면. 네, 그럼 얘네가 1 밀리언 된다고 치면은 지금 71빌리언이 710빌리언이 되잖아요.
네. 그럼 물론 그동안 뭐 JP 모건도 좀 커지긴 하겠지만 거의 뭐 여기보다 커지거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음. 시간이 가면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티지 투자를 너무 이렇게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나의 뭐 생애주기 투자로 생각하고 같이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